274쪽. 274쪽. 오늘 되도록이면 이거 각까지 끝내드릴게요. 274쪽. 자, 준비하세요. 문학사. 이거 말 그대로 문학의 역사예요. 문학사 뭐라고요? 문학의 역사. 이거 말면 돼요.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죠. 뭐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정신과 상상력 어쩌고 써놨는데 문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들. 거기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문학 동그라미 치고 역사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문학 역사 들어가면 뭐다? 문학사.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층. 담당층. 담당한단 말 들어봤죠? 담당. 이 담자가 멜 담자고요. 당은 당할 당자예요. 맨단 말 들어봤죠? 어디에 맨다고. 그래서 문학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수용하는 집단으로 시대 갈래와 함께 문학사를 서술하는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담당층에. 자, 여기 보세요. 이 문학 담당층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 담당. 요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향가가 있어요. 향가. 4구체, 8구체, 19체. 그럼 낭승이라고. 낭승. 문학 담당. 낭승이 뭐냐? 화랑과 승려의 합성어예요. 화랑 알죠? 화랑. 승려. 여러분 그 향가는 대부분 불교적이죠. 그 월명사의 제망매가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시함에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간단 말도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아,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이제 현대어로 제가 말했지만 승려된 승려. 이해가요? 근데 이제 모죽지랑가 이런 거 화랑했었어요. 그러니까 낭승이 이 문학 담당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양반이겠죠, 주로. 또는 중인이겠죠. 물론 이제 고려 말로 가면 평민이겠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담당층. 좀 더 유식한 말로 문학 담당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당층은 짧게 쓴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제 국문학의 역사 가면 자세히 배워요. 문학 담당층. 이 정도 알겠죠? 자, 그다음에 시대. 어문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문학의 양상이 달라진 것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해. 그래서 담당층 갈래와 함께 문학사를 서술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 말 그대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거 있죠. 신라 시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좀 배우시겠지만 뭐 경기체가 고려가요 뭐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고려 때. 그다음에 4번 읽어보세요. 원시 문학이죠. 선사시대 문학의 자취가 남은 것으로 이런 예, 선사시대란 말은 뭐냐면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선사.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울산에 가면 암사 그 뭐죠? 그 반구대 그렇죠? 그 반구대 있잖아요. 반구대 암각화. 그게 되게 선사시대 역사예요. 반구대. 하여튼 그래서 이 자체 조형 예술이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시 종합예술. 그러니까 반구대 암각화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에 고대문학은 천년경 단군신화에서 시작이 되어서 기원후 몇 세기까지 지속한 자 이걸 읽어보세요. 건국신화 등을 통해 자기 중심주의를 표방한 문학. 건국신화 밑줄 짝 치고 단군신화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민족의 신화는 단군신화예요. 우리는 단군의 그 자손이잖아요. 단군의 한결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매 그 후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최초의 신부가 누구냐 했더니 어떤 애가 김대건이라고 안 쓰고 웅녀라고 썼대. 웅녀. 최초의 신부가 누구냐 했더니 그 신부가 아닌데. 자기 중심주의 나오죠. 각 정복 집단이 자기 나름대로 건국서사시를 내세우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주장한 고대 중심경.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선민의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뭐냐 써놓으세요. 선택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선민의식이 뭐라고요? 선택된 인간. 그러니까 선택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뭡니까 이스라엘 그런 쪽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됐다. 네. 그래서 그 영화 중에도 초순, 더 초순이라고 있던데 그 더 초순이 선택된 인간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거든요. 하여튼 선민의식을 주장한 고대 문학의 중심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 중심주의고요. 그다음에 건국신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 창건의 내력. 그래서 단군신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세문학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한문이라고 써보세요. 한문학이라고 써요. 한문학. 중세문학은 한문학이 주로 강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죠? 1592년.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졌고 딱 20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명가도 그 명분이 뭐예요? 내가 명나라를 치려니까 길 좀 비켜달라. 맞죠? 길 좀 빌려달라. 그 명분으로 이제 온 거죠. 어쨌든 오른쪽. 자, 오른쪽 뭐 읽어보세요. 중세 보편주의. 그러니까 한문을 공동 문어로 사용해서 동아시아 문명권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중적 구조. 그러니까 이 중세 보편주의라는 게 한문을 문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문어예요. 문어. 한자 없습니다. 우리가 문어체, 구어체가 있잖아요. 그 문어라고 해서 동아시아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동아시아가 뭐냐? 한중일,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 가면 유구 문학의 유구라고 이제 있어요. 지금도 지역이 그쪽까지를 동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갈 때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경우 있어. 동아시아 문학, 비교 문학 전공한 사람은 뭘 잘해야 돼? 베트남어까지 공부해야 돼. 국문과 가서 베트남어 공부해야 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공부할 게 천지예요, 천지.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명권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해. 그래서 이 베트남 문학을 공부하면요, 우리의 고전 문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그게 보편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이나 베트남 문학이나 비슷하다. 하나 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면, 여기 베트남에 가면 보세요. 하나 또 나온 김에 베트남에 나와서 하노이. 이거 안 가보신 분 있어요? 이거 안 가보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하노이 하롱베이는 가봤죠? 안 가봤어요. 안 가, 나중에 가보세요. 나도 안 가봤어요. 아, 이렇게 여행을 다들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노이가요. 여러분, 하노이가 한에서 나온 거 한자에서 나왔어요, 진짜. 강 안쪽에 흐르는 곳이다. 한. 그럼 하롱베이는 뭐냐? 이 영어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에요. 용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아래 한자 내려왔다는 거. 내려왔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멋있어. 승천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돌이 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베이가 뭐예요? 만이죠, 만. 베이가 만이 아산만 무슨 만, 그 만이라니까. 그래서 원래 하룡베이인데 이게 베트남어로 하롱베이가 된 거예요, 진짜로. 안 믿으시나? 진짜. 한에 하노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동양의 그런 문학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아요. 보편적이죠. 재밌죠? 이런 거 알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이행기는 뭐냐면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설명하게 설정한 문학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이런 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가는 거, 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가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이해 가세요? 그걸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에 배워요? 여러분이 여기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국문학 역사에서. 자, 전설, 민담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제가 전에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민담이 있어. 자, 차이점이 뭐냐? 이거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신화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 그런데 엄청 커. 증거가. 뭔 소리냐? 태양계가 증거야. 증거가 태양계라고. 하늘이 증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이 선설은 증거가 있어. 근데 엄청 커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803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옛날 전설하고 그냥 다 보셨죠? 이게 전설이에요. 자, 민담 뭐냐? 흥미진진해. 이게 민담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가장 엑기스 뽑아서 이야기하면, 신화는 증거가 있는데 태양계가 증거예요. 하늘이 증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잖아요. 이 세 개가 한 100페이지 나와. 거짓말 같죠? 이 세 개가 100페이지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요 정도만. 요 정도는 알겠죠? 그럼 이제 전설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그러니까 그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집단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던 고대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 그 다음에 포인트에 밑줄 주세요. 세계의 횡포에 부딪혀 패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이게 전설이에요. 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예전에 소식적에 보셨죠?
마지막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니 물론 좋을 수 있어요. 마지막 결과가 안 좋지, 한 80%는 나빠요. 20%는 좋아. 그렇죠. 권선징악 뭐 잘하시네. 해피엔딩 뭐 그거는 이제 고대 소설이고. 근데 다 안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전설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설은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이 좀 유식한 말로 세계의 장벽이라고. 이 문학 공부 말이 멋있다니까요. 어때요 여기 두 분 말이 멋있죠 용어가. 이 세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그거 똑같아. 막 올라가다가 못 넘고 떨어져. 그게 세계의 장벽이란 말이에요. 그 장벽을 못 넘고 죽는 게 전설이고 민담. 뭐 이것도 몰라도 돼요. 중세 이행기까지 몰라도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 민담 보세요. 자아의 가능성을 내세움으로써 세계 행보를 문제 삼는 전설과 상보적 관계. 상보적 관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상호 보충적.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말이 어렵죠? 자, 봐요. 자,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설이 있고 민담이 있어요. 그러면 전설이 아까 비극적이라고 그랬죠? 80% 대략. 그런데 전설이 희극적인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예요. 그럼 희극적일까요? 비극적일까요? 희극적이죠. 그러면 전설 속에 민담적인 흥미적 요소가 있다, 없다? 그러면 상호 보충적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보세요. 이 문학은 여러분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 제 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흥미 위주의 이야기인데 이 전설에도 한 20%는 희극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희극적인 요소는 결국은 민담의 요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문학. 중세 정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율령.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율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법을 율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판사나 이런 사람 율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율사란 말 써요. 율사. 법률을 다루는 사람을 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붓이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사란 말 쓰는데 요즘도. 하여튼 그래서 이 율령이 뭐다? 법이에요. 법. 소수리망 뭐 이렇게 율령 반포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고 통치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백제 불교가 신라로 전파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서동요에서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서동방을 몰래 안고 갔다. 그 이야기 했죠? 안 했나요? 서동요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서동요가 원래 그 백제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사랑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다 뻥이에요. 역사적으로 무왕하고 선화공주가 만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냐? 백제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남녀 간의 로맨스에다가 빗대갖고 표현한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문학은 그 역사적 사실을 안 따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문이 근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신난, 중세 정기 2기, 고려 정기에 한문학이 성숙한 만큼 담당층이 문벌 귀족이었는데 무신난 이후 여러분 4대 무신난이 몇 년간 됐냐면 4대 60년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정중부, 정대승, 이음인, 최충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신인가요? 무신 그 드라마 할 때 이 최충원 시대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충원 시대에서 또 최항 최후 해가지고 또 오래 가요. 그 시기를 다룬 게 옛날에 무신인가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 시대도 있었고 무신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 무인들의 이야기예요. 정중부 경대성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군부가 잡은 거예요. 맞죠? 그 정도. 그다음에 276쪽 소악부. 말들이 너무나 멋있잖아. 소악부는 뭐냐면 자 악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악부란 말 거기다 써놓으세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악부의 뜻이.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이 악부예요. 소악부는 뭐냐? 작은 악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악부. 이 소악부도 여러분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배우시겠지만 고려 가요를 한시로 표현해. 이걸 소악부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쌍화점. 여기 쌍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쌍화죠. 잊어버렸네. 도트락만두. 쌍으로 피는 꽃이잖아요. 만두 가게 이야기라니까. 만두 가게에 갔는데 뭐 그 집 주인이 손을 잡았네. 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우물에 뭡니까 두레박을 놨는데 우물의 용이 손목 잡았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결국은 고려가 다 썩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한시로 표현해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악부라고. 말이 멋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막 써놨죠. 고려 후기에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 이게 고려 가요라고 써봐요. 고려 후기에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 밑줄 고려 가요를 한시로 옮긴 갈래. 제 말이 맞죠? 딱 보세요. 밑에 안 읽어도 돼. 소교. 고려 때 민간에서 불리다가 후기에 궁중으로 수용된 갈래로 끊어진 듯했던 우리말 노래의 전통을 이음으로써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자 소교에 대해서 좀 설명. 자 이 소교와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요. 고려 가요. 여유와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고려 가요. 같은 말이 전부 다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소교나 여유나 고려의 가요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가시리 있고 이런 거 있죠.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그다음 뭐죠? 잡사와 두월이 말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가시님 보내 온나니 보내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여러분 가시리란 노래에 이거 나오는 거 아세요? 가시리 노래 보면 이건 안 나오죠. 7080 노래. 위증질과 태평성대란 말이 나와요. 제 말이 못 믿겠다. 찾아보세요. 위증질과 태평. 그러면 생각해봐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태평성대가 왜 나올까요? 네? 이게 뭐냐면 궁중의 노래가 민가의 백성들 노래가 궁중으로 가. 궁중으로 가면 임금님이 백성들 노래만 듣고 있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자기를 좀 띄워줘야지 좋아할 거 아니 왕인데. 그렇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부성 발언이라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 소교가 궁중으로 들어올 때 이런 위증질과 태평성대 뭐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다? 아부성 발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소교. 자, 가전체. 할 얘기 너무 많아. 가전체는 사람의 일생을 전해 형식인데 빌릴 가자에 전할 전자예요. 자, 보세요. 가전체가 주로 언제 나오느냐? 고려 말에 나와. 고려 말에 뭐가 나오냐? 자, 보세요. 국순전. 요즘도 국순당 술이 있죠. 술 이름이 국순이에요. 술 이름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공방전이라는 있어요. 공방전. 공방전이 뭔지 아세요? 뭘 묘사한 것 같아요? 이건 술이잖아요. 자, 이거 공방전 너무 잘 썼어. 이 공자가 구멍 공자고요. 방은 네모방자예요. 이름 모르겠어요? 동그라미의 네모. 뭐예요? 엽전 이야기. 돈 이야기. 공방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 이게 돈 이야기라니까. 쩐이 최고야. 뭐니 해도.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짱이잖아요. 그죠? 일본 말로 옷가네. 돈이 오고 가잖아. 돌고 돌아서 돈이고 옷가네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공방이라고 썼다니까. 공방전. 멋있죠? 이런 식으로 막 써요. 청강사자, 현부전. 그럼 동전은 전할 전자예요? 예? 동전할 때는 전할 전자예요? 동전이요? 여기에 이렇게 했어. 혹시 동에 우리가 동전할 때 그 전할 전자가 아니고 그 동전은 돈전자 쩐할 때 쩐의 전쟁할 때 동전 이거죠. 쩐의 전쟁이라고 예전에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자 됐죠? 가전. 그래서 사람의 일생 서술의 전의 형식을 빌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1번 의인화 사물 사람처럼 2번 생애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전체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뭐라고요?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 2번 뭐라고요? 2번 생애를 이야기해. 생애. 삶을 이야기해.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전체 가지고도 엄청 이야기할 게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신흥사대부죠. 이거는 뭐냐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 신진사대부. 고려 말에서 조선을 만든 사람을 신흥사대부라고. 여기 신흥사대부도 같은 말이 신진사대부예요. 같은 말이에요.
신흥 사대부라고도 하고요. 신진 사대부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많이 물어보면요. 경기체가의 경기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기라는 말 동그라미 쳐봐요. 광경이라는 뜻, 광경. 광경 그것이 어떻습니까? 광경 그것이 이게 뭔 소리냐면 경기체가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고려의 이제 한림의 유학자들 이야기했는데 가지체, 오이체, 무슨 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런 거 써봤어? 그러니까 나는 뭐 초서 뭡니까 전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너 이런 거 써봤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책 저 책 막 다 있어. 너 이런 책 읽어봤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경기체가 그 한림별곡을 보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혀곳이라 밀곳이라 정소녀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 혀곳이라 밀곳이라 정소녀라가 뭐냐면 그네를 탔는데 이 남녀가 그네를 타는 거예요. 남녀가. 저는 대학교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나온다니까 당겨라 그네 탈 때 이게 남녀가 주로 이렇게 탈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더라고. 대학원에 딱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동성애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학부에서는 안 나와. 이성애가 아니고 동성애 이야기. 이 고려 시대에 제가 고려 가요 연구를 한 학기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그 고려 시대 남자 기생이 10,000명 있었대요. 고려 시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동성애 이야기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부에서는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페라벨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 경기체가 한림별곡 보면. 그 다음에 경기는 뭐라고요?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광경 그게 어떠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노는 그 광경 어떠냐. 잘난 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조 가서와 함께 신흥 사대부의 이념과 취향을 반영한 물과 도의 관계를 성찰해서 어쩌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거기 잘난 체 하는데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겠어 안 하겠어 양반들이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꽃 이야기가 나와요. 꽃 이야기. 이게 이제 공부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는 꽃 이야기인가 보다. 대학원 가서 이 꽃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을 다 꽃에다 비유해. 네, 진짜로. 그래서 그게 하여튼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 한림별곡이. 그 다음에 악장은 써보세요. 떴다방. 요즘 말로 떴다방. 그러니까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잠깐 축포를 쓰고 끝나. 용비어천가 떴다방이죠. 조선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해동에 6마리 용이 날아다녀. 하는 일마다 하늘이 복을 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용은 다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1443년에 세종이 만들었고 1446년에 반포했죠. 그 다음 오른쪽 사림파. 사림 자체가 살림에 머무는 거죠. 숲을 임자니까. 그래서 사대부의 일파로 이제 이렇게 사림파입니다. 사림파. 이해하시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죠? 임병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에요. 맞죠? 여러분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다고 아까 그랬어요? 1592년.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나요. 남한산성 뭐 올라가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 자, 이것도 재밌는데, 자, 소설을 만약에 이게 되게 영양가가 있으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대설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대설이 맞죠? 대설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소설을 썼냐?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소설이란 말 자체가. 요즘은 소설이 짱이죠. 시 써봤자 팔려요? 잘 안 팔리죠. 그냥 커피 받침대로 쓰잖아. 시는 시집 갖다 놓으면 안 읽잖아. 그냥 딱 쓰기 좋죠. 커피 받침대. 소설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요즘 뭐 소설 대세인데 옛날에는 이 소설은 하찮은 이야기였다니까요. 양반들은 다 그러니까 김시습이 그 만복사 저포기를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삽입시라고 해요. 삽입시. 소설 속에 삽입해놨어. 이게 메인이야. 나머지 쓰기다시야. 그러니까 소설 쓴 거는 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김시습의 금옷이나 하나 공부하려면 읽다가 죽어 읽다가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소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문학은 도를 전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에서 배격됐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도를 전달해. 이게 문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문의 제도. 문으로서 도를 실현한다. 그래서 배격했는데 점점 같이. 그래서 이제 소설은 써보세요. 소설 옹호론이 있고요. 소설 좋다. 소설 배경론이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소설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설은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또 막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항 문학. 여항. 마을여 거리항. 마을여 거리항. 그러니까 마을 중인 이하의 하급계층이 뭐 한 게 여항 문학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중인. 여러분, 중인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중인. 중인이 뭐냐면, 중간 계급의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죠. 땡이에요, 땡. 중인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심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광화문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배우는 거라니까. 자, 동쪽에 있는 사람, 궁전 동쪽에서 뭐 했어요? 서쪽에 있으면, 남에 있으면, 북쪽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중인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니까. 벼슬이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이 중인 이하의 하급계층이 창작 향유한, 향유라는 말이 되게 이제 문학에서 나오는데,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리다. 누리는 걸 향유한다고 그래. 누리다. 알겠죠? 그래서 중인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 권력이 많았죠. 이 중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통역사, 요즘으로 말하자면 통역사나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다 중인들이었으니까 그 계급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왕이 있는 곳 가까이 광화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요, 그 광화문 쪽에 살았어요. 그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죠. 중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중간에 있는 곳에 살았는데 상당히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하급계층이라고 나와. 중인이야. 아니, 그러니까 중인이야 하급계층이라고 썼는데, 예, 그러니까 중인이야 하급계층도 되죠. 그러니까 중인도 있고 하급계층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인이란 말의 뜻이 우리는 이제 중간의 계급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란 뜻인데, 요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와전돼서 뭐 중간 계급이라는 의미로 됐다는 거죠. 원래 뜻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와전이라보다 의미가 확대됐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거 보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요즘 동시통역사 의사 돈 잘 벌어야 못 벌어요? 엄청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뭐죠? 실학파 문학이죠. 선비가 할 일은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파인데, 실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연암 박지원. 박지원 알죠? 열하일기 이런 거 쓴 사람. 그러니까 실학도 이제 중농주의가 있고 중상주의가 있어요. 농업을 중시하냐, 상업을 중시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죠? 사설시조. 평시조의 율격에 파격을 가한 갈래예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대표적으로 평민들이 많이 썼는데, 이 사설시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노골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뭐 나중에 여러분이 사설시조 공부하면 알겠지만 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구절만 딱 세 줄이에요. 모쳐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한번 사설시조 설명드렸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그거 안 했나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가. 근데 걷는 사람을 딱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어. 백송골. 두엄 위에 앉았는데, 이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두꺼비가. 두엄 위에 앉았어요? 딱 백송골이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게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져, 두꺼비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못 쳐라. 아이고, 날랜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얼질 뻔해라. 전치 육주 부상 입을 뻔했구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 두꺼비는 하급 관리인데, 하급 관리가 백성들을 탐해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중간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가 있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 혼자 해먹으려다가.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놓고, 나는 이 정도로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한 6주 정도 진단 받았지, 보통 애들은 그냥 사망이야. 네, 그런 이야기라니까. 되게 재밌어요. 사설시조 읽어보면. 이야기가 너무 많아, 사설시조.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규방문학. 규방이에요, 규방. 안방. 규수란 말 들어봤어요? 규수?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규방문학은. 여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규방 문학에 헌안설원에 써보세요. 거기는 누이 알죠? 뭐가 있어요? 규원가가 있어요. 규수의 뭐다? 원망. 규원가. 자, 헌안설원의 생가가 어디 있죠? 강릉에 있어요. 강릉. 오직헌은. 물론 오직헌도 강릉에 있지만 강릉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좀 공부 좀 하시고 하면 제가 한 번씩 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 가서 규원가를 읽으면 또 맛이 완전히 달라요. 헌안설원 생가에 가서. 어쨌든 그래서 규방 안에 머물며 살림을 도맡다 했던 여성이 삶의 애안을 노래하는 거. 그다음에 소품.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소품 작가 이옥. 자, 소품. 자, 한장 써보세요. 이 영어로 하면 small pieces라고 해요.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 소품. 이 소품이 뭐냐면 이옥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하층민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게 뭐예요? 소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양반들이 쓰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품은 하층민의 어떤 스타일로 쓴 거. 그러니까 여기 고문에서 벗어났다고 나왔죠. 중세 전범이 되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걸 쓴 사람이 누구다? 이옥이다. 저희는 이옥 작품만 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공부했어요. 원서를 막 그것도. 끝도 없어요. 이옥의 작품 한문으로 다 썼어요. 우리말로 쓴 게 아니에요. 이옥이. 옛날 사람들은 그 열하일기 이런 거 다 한문으로 썼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읽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말로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소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면 하나 또 유명한 게 이제 뭘 보냐면 그 288쪽에 규정이라는 시를 좀 읽어봐야 돼요. 규정. 288쪽. 이거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이옥봉 있죠. 규정. 규수의 감정. 여인의 감정. 자, 너무 유명한 시예요. 자, 유약 레하만. 그 한자 음을 잘 모르면 쓰세요. 유약 레하만. 유약이 뭐예요? 약속할 약자죠. 약속이 있는데 레. 그러니까 이 5글자는요. 자, 보세요. 둘셋으로 끊는 거예요. 둘셋. 한시는 오행시 있잖아요. 오행시는 뭘로 끊다? 둘셋. 둘셋으로 끊어보세요. 약속이 있는데 레 오는 것이 어찌 늦습니까? 이해 가요? 약속해놓고 왜 안 오냐? 약속해놓고 왜 안 오냐? 유약 레하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정매 욕사시. 정매 욕사시. 뜰의 매화가 욕하고자 할 욕. 이 사자가 중요해요. 시들 사자 여기서는. 시들다. 그 다음에 시는 떼시자예요. 뜰에 핀 매화도 시들어 가려고 하는데 매화가 보통 2월달에 피잖아요. 시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원래 이 사자는 감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감사한다. 여기서 시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홀문 지상작. 갑자기 홀, 들을 문, 가지지, 윗상, 까치작. 호련히 가지 위에 까치 소리가 들려. 갑자기 들려. 뭘 들어요? 가지 위에 까치. 까치는 뭐 상징이죠? 소식, 길조의 상징 아닙니까? 사치가 소리가 들리니까,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완전 여인의 보세요. 허는 동그라미 있어요. 부질없이. 원래 빌어자거든요. 부질없이. 그린다는 건 뭐예요? 립스틱을 바른다는 요즘 말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 뜻이에요. 부질없이, 입술을 그린다. 근데 뭘 그려? 경중미잖아요. 그러니까 경중미니까 뭡니까? 거울 속에 눈썹이잖아, 눈썹. 그러니까 여기서는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바르겠죠. 그린다는 의미가 꼭 눈썹만 그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부질없이 거울 속에 눈썹을 그리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자는 온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까치 소리에 까치 소리가 들려오니까 부질없이 거울 속에 눈썹을 그리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이옥봉의 시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거 했어요? 근래 안부 묻냐. 요즘 당신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사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약사봉은 행위적. 만약에 꿈속에 영혼이 발자국이 있다면, 꿈속에 영혼의 발자취가 있어 없으면 나 뭐라고 써요? 문전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 겁니다. 이거 쓴 사람이에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뻥이지만 멋있죠. 만약에 꿈속에 영혼의 발자취가 있다면 꿈속에 영혼은 발자취가 없다니까요.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대요.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본 사람 있어요?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될 정도로 걸어봤어요? 멋지. 이거 쓴 사람이라니까. 보고 싶은 가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이 사람이 그 이옥봉이 그 하층민의 그 뭐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을 사랑한 실제로 그랬어요. 사랑한 사람이 있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예, 신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좀만 이야기할게요. 이옥봉이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 몸에다가 자기가 쓴 시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막 여기다 얹어갖고 중국에서 떨어져 죽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죽은 게 아니고.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햄릿이 그러잖아요. The time is out of joint to cultivate the devil I was born to set right.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저주받을 운명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햄릿의 그 멋진 대사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고사성어를 볼게요. 고사성. 290쪽에 보면 자,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가 한자인 거 아셨어요? 사이비가 한자예요. 몰랐어요? 290쪽 봐요. 같을사, 어조사이 아닐비. 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게 사이비예요. 같은 거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같은 거 같은데 신천지야. 이게 사이비인 거예요. 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해가요? 사이비. 갈래가 다른다는 그런 의미.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갈래가 다른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겉보기 등급은 비슷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거. 그런 게 사이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2번. 면종 복배. 얼굴면 따를 종 배복 배신할 배. 그러니까 낯빛은 따르는 하는데 내심으로 배반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면종 복배. 배는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등배자 원래 뜻은 등배거든. 등을 진다는 건 배신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구밀복검. 입에는 밀이 꿀밀자예요. 그다음 배복자 칼검자. 입에는 꿀을 발랐는데 배 속에는 뭐 있어요? 칼 품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친한 체 하는데 속으로 음해할 생각을 지닌다는 뜻이 돼요. 무섭죠? 겉으로는 해해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밀자가요. 이것도 재밌는 게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면 밀월여행 간다고 해요. 밀월여행. 들어봤어요? 밀월 여행을 어떤 사람은 밀자가 뭐냐 했더니 이 몰래 밀자인 줄 알아요. 몰래 밀자.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꿀밀자예요. 꿀밀자. 밀월 여행 여러분 밀월 여행이 은밀하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 꿀달이에요. 꿀달. 왜 그러냐면 이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결혼하면 한 달 동안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준대요. 꿀을 바친대요. 드린대.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달이 보름달에서 초승달이 가는 것처럼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처음에는 막 나 잡아봐라 하면 어디야 하다가 한 10년 지나봐. 나 잡아봐라 하면 잡히면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신혼여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게 비가 막 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요. 아니 비가 오니까 그러더래. 아, 왜 나는 신혼여행 갈 때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다. 신혼여행 갈 때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 뭐냐? 신혼여행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이게 신혼여행.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구밀복검이 그런 뜻이에요. 입으로는 뭐 꿀인데 배는 칼. 그다음에 양두구육이에요. 양의 머리, 개의 그 고기죠.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지만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머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허장성세. 5번 허장성세죠. 허세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떠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허장성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어자, 이 장자는 베풀 장자도 되고요. 막 펼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장이. 그다음에 소리성자, 모양새자 이런 거고요. 조삼모사,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 여러분 조삼모사가 어디 나오는 말은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자. 노자 장자할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인데 원숭이를 이렇게 저공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원숭이 사육사예요. 저공에다 밑줄 쳐보세요.
원숭이 사역사를 이제 적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그 뭐 4개, 저녁에 3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3개 주고 여기 봐요.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는 말에 원숭이들이 발끈했어. 이해가요? 그런데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 좋다고. 같은 거 아니 7개? 근데 앞에가 4개니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죠. 에이, 뭐래? 아침에 많이 주는 아침 하는 게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결국은 7개잖아요. 결국은 똑같은데. 어떤 걸 먼저 주냐. 예. 그러니까 이 조삼모사는 뭔 뜻이냐면 얕은 깨로 사람을 속인다. 그렇게 써 보세요. 얕은 깨로 사람을 속이는 걸 조삼모사라고 해요. 얕은 깨로. 무슨 말이시겠죠? 조삼모사. 그다음에 읽어 보세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 이 팽자가 삶을 팽자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고 쓸모가 닿으면 버리는 거.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사구팽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문법 좀만 볼게요. 285쪽. 285쪽. 비교문이라고 나왔죠. 비교문. 비교문 찾았어요? 285쪽에. 자, 이 음부터 읽어볼게요. 285쪽 보고 있어요. 제일 위에. 읽어보세요. 호, 여, 약, 유, 불여, 불약, 막여. 막여. 찾았어요? 쓰셨어요? 그 다음에 호, 여, 약, 유, 불여, 불약, 막여. 됐나요? 그래서 이 어는 뭐냐면 써보세요. 어는 뭐뭐 보다예요. 뭐뭐 보다. 어가 뭐라고요? 뭐뭐 보다. 호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호도. 뭐뭐 보다. 여는 같다. 같다 알죠? 약도 같다. 아까 유도 같다라고 그랬죠? 과유불급할 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역 같지 않다. 불약도 같지 않다. 막여도 같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다? 비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자 막 밑에 써놨는데 다 볼 거 없이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면 뭐예요? 비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밑에 그 박스. 방민지구 찾았어요? 막을 방자예요. 그다음 백성민자, 갈지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심하다. 뭐뭐 보다. 산을 막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내 산이 아니라 내가 시내를 막는 것보다 어렵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시내 물 있잖아요. 그거 막는 것보다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 어가 보다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정 맹어문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박스에. 이거 뭐예요? 가혹한 정치는 사납다. 뭐보다? 호랑이보다. 어가 뭐뭐보다. 됐죠? 그 다음에 군자지교 약담수라고 나왔죠. 군자의 사귐은 이게 그 뭡니까? 담담할 담자거든요. 담담하기가 뭐 같다? 물과 같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거예요. 너무 막 뭐 현란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 때 약이 같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되셨죠? 그 정도면 알겠죠? 군자의 사귐 넘겨보세요. 뭐 중요한 것만 할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박스 백문 불여일견을 많이 들어봤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영어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은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가 더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어가 더 쉽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영어로 어떻게 쓰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다. 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도 뭐 불약 이런 거 나오면 같지 않다, 불려 같지 않다, 막여 같지 않다. 이렇게 말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적용하기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적용하기 밑에 청출어람, 청어람 이건 설명을 해야 돼요. 풀을 청자예요. 날출자예요. 어자 동그라미 뭐뭐에서 람 쪽 알죠? 쪽. 그러니까 청색은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는데 청출어람 그다음 청어람 이때 어자 동그라미 펴봐요. 뭐뭐보다 쪽보다 푸르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뒤에 어에다가 이 동그라미 쳐갖고 여기다 1번 넣어봐. 1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어에다 2번이라고 써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모에서 원모 코드.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진짜. 여기다 공부 하나 모르거든. 1번, 2번 딱 동그라미처럼 어의 뜻이 뭔가. 자, 1번 보다, 2번에서, 2번 뭐뭐에서. 예를 들어서 뭔 말 이해 가요? 이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청출어람 청어람. 그러니까 청색이 쪽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푸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제자가 써보세요.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다는 거. 그게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배우셔갖고 저보다 능가하시겠죠? 그게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되셨나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는데 뭐보다 푸르요? 쪽보다 푸르다.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보고 끝낼게요. 293쪽. 293쪽.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읽어보세요. 293. 원시문학. 2번. 자기중심주의. 3번. 무신란. 이 란, 이거 난이라고 읽으면 안 돼. 란이에요, 란. 어지러울 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장난치지 마.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거 아세요? 장난치지 마가 장난치죠. 이게 한자의 작란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했잖아요. 네, 들으신 분 알죠? 어지러운 것을 짓지 마라. 이 장난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했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신흥 사대부, 그 다음에 훈민정음, 인병 양난, 그 다음에 실학파 문학, 문학사, 그 다음에 한문학, 그 다음에 구밀 복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11번부터 몇 번까지 15번까지도 그 앞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문을 예를 들어 한문을 공동 문어로 하는 거 이거 뭐였죠? 중세 275쪽에 9번 보세요. 9번. 한문을 공동 문어로 사용해서 어쩌고 나오잖아요. 중세 보편주의. 국가 창건의 내력을 이야기한 신화로 자기중심주의를 표방했다. 예, 건국. 국가 창건이니까 건국이잖아요. 중인이야 하급계층이 창작 향유한 문학으로 문해활동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문학 담당층이 확대됐어. 아까 했죠? 무슨 문학? 여항문학. 마을여 거리항. 기억나요? 25번에 했었잖아요. 그 277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넘기게 다 할 수 없고. 19번.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거.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아까 무슨 문학에서 사입이라고 했죠. 사입이. 낯빛은 따르는 듯하나 내심으로 배반함. 면종 복배. 그 다음에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팜. 양두구육. 그 다음에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어. 토사구팽. 토사구팽 이거 좀 시간이 남으니까 보죠. 그래서 아까 293쪽에 그 14번으로 보세요. 293쪽에 14번.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변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설명하게 설정한 문학의 한 시기. 이행기라고 그랬죠? 이행하는 시기니까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중세에서의 근대로의 이행기. 자, 고려 때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수용된 갈래로 그런 우리말 전통을 당시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뭐죠? 예, 소교. 그러니까 소교가 이제 그 아까 고려가요 이런 거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거기 276쪽 보세요. 276쪽에 16번에 나오죠. 소교. 그러니까 속자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속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속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속자를 이렇게 쓰냐면 속되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쓰냐면 봐요. 자, 속자가 사람이 자, 이게 계곡이죠. 이 계곡이건 사람이 계곡으로 간다는 거예요. 속이라는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 많죠. 여름에 계곡에 가면 물론 이제 한가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속되다는 거는 사람들 다 계곡에 가 더우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속되다는 뜻. 그래서 이 소교를 가르쳐. 소교 고려가요 또 뭐라고요? 여요. 소교 고려가요 여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4과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제가 15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소설 먼저 좀 말씀하셔서 현대소설 쪽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소설의 이해 감상 그러니까 요 교재도 좀 가져오시지만 되도록 요 책을 제가 이제 중심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요 책을 같이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